이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 중 하나가 이제 나라다운 나라였잖아요. 나라다운 나라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전 좀 의미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띄우신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나라다운 나라는 결국에 사람들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의 의미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공정과 정의의 의미도 담고 있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성장이라는 것을 이유로 좀 등한시해왔던 여러 사람들의 사각지대를 정말 정부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고 그 실질적인 제도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시고 그걸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고 있고요. 그런 성과들은. 다만 이제 촛불 정부가 탄생할 때는 사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제 부정부패라든지 비리들을 그러니까 특히 권력기관 같은 기관들을 개혁할 수 있는 강력한 좀 추진력을 원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같은 부분이 아직 미완인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의 좀 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 개혁 과제들을 좀 마무리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평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수치로 딱 말씀하시기가 약간 수치로 말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인터뷰들을 보니까 당 안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 역할을 좀 네. 자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역할을 좀 해야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레드팀이죠, 일종의. 레드팀이 있을 때 저는 당이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정치는 사실 결국엔 국민들과 괴리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정치권에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제기하셨던 불만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든 어떤 정책이든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정당은 응당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 것인지 항상 그 균형점을 맞춰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아무래도 정치권에 오래 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그리고 아직 외부인의 시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역할이 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특성 속에서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하는 그 목적이 제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하려고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좋은 정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최고위 때 발언하신 내용을 보니까 예. 타인의 고통이나 그런 거에 민감한 그런 거를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좀 어떻게 해서 그 메시지를 좀 쓰신 건지 그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거는 좋은 정치는 뭐 거대한 정책이나 뭐 화려한 메시지가 뭐 우선되기보다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 진정성, 그 공감력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 공감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나와도 그냥 빈 깡통이 요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고 정말 그 국민의 고통에 공감해서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정치적인 판단하에 만들어지는 정책들은 항상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건 결국에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뭔가 복잡한 계산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겉모술수가 난무할 것 같지만 결국 그 본질은 공감과 진심이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공감과 진심이 부족했던 정치가 사실 박근혜 정부나 뭐 이명박 정부 때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상처 입히기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참사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전 또 청소년기에 또 겪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는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그런 발언을 했던 이유는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관점, 정치권의 관점이 사실은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정치권 안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관점이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 뭔가를 판단하거나 뭐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사실 되게 쉬운데 저는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청년들이 왜 힘들어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먼저고 거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게 먼저고 그건 결국 개인이 무던하게 노력해 나가야 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우리 정당도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거죠. 공감 능력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당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공감 능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청년에 대한. 많이 부족하죠.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 이전에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뭐 당 안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청년 감수성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인정하시는 것 같고, 뭐 일련의 사태들에서 당이 좀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라는 질문들을 청년들로 하여금 사실은 하게 한 부분도 있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지만 청년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데 그 방법을 아직 당이 정확하게 체화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메시지를 좀 직접 쓰시는 것 같은데 다 직접 씁니다. 어제도 이제 야근하셔가지고 어디에서 그런 메시지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써야겠다라는 영감을 좀 얻으시거나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국민들께 필요한 말이 뭘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가 떠올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라는 사람이 했을 때 뭐랄까 폭발력이 있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제가 정쟁을 논하는 것, 제가 정쟁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기보다 그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이 내셨을 때 더 폭발력이 있는 메시지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치가 계속 놓치는 부분에 계속 눈을 두는 듯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제 진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년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 그리고 그걸 비롯해서 정치권 안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계층들에 대해서 대변하는 거, 그 부분에 사실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남들 다 하는 이야기도 물론 좋은 얘기들이지만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을 이야기,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는 계층을 대변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사도 많이 보게 되고, 아니면 책도 많이 읽게 되고, 아니면 많이 듣게 되고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스를 취합을 한 다음에 고민을 하면서 이제 다듬어 가는 것 같아요. 곁에서 본 이낙연 리더십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평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 그렇죠. 예, 아직은 예. 이제 초반이시니까. 네. 저는 근데 대표님을 사실 그동안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기사로만 참 큰 정치인이시다 이렇게만 봤었지, 뭐 이렇게 곁에서 일하시는 거 혹은 생각하시는 부분을 들어볼 기회가 그동안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런 인간 이낙연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제가 곁에서 본 대표님은 굉장히 신중하시면서도 결단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뭔가 마음을 먹었을 때, 뭐 특히 어떤 변화를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는 바로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하시는 그런 과감함도 저는 있으시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제가 좀 대표님께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는 부분은 청년과 여성, 그리고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인 소외 계층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워낙 바쁘시니까. 그런 걸 놓치지 않으시려고 굉장히 꾸준하게 저한테 대화나 뭐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척 하는 것보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더 나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그 과정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님은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거물이시고 누가 봐도 그냥 지금껏 해온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의 관성이라든지 본인이 해왔던 일들을 그냥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닌가? 혹은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표님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런 안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삶은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보 시절에, 네. 당대표 후보 시절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 말씀 하셔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네. 아이를 안 낳는 네네. 사람 철이 네. 없다 이 발언으로. 네. 근데 이제 농담식으로 던지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쓴소리 하시거나 그런 적은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그때 그 논란을 조금 늦게 접하기도 했는데 네. 바로 사과를 또 하셨어요. 맞아요. 입장 표명을 하셔서 금방 또 어떻게 보면 좀 진화가 됐고, 그 사과가 뭐 뻔뻔한 사과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당신께서 부족하셨음을 통감하고 이런 똑같은 뭐 언행이나 발언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말을 붙이진 않았죠. 원래 꿈이 정치인이신가요? 아니요, 원래 아니었어요. 뭐 꿈이 어떤 거예요? 고등학생, 뭐, 어릴 땐 워낙 꿈이 많이 바뀌니까, 고등학생 때는 2개였는데, 기자랑 국어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문과를 간 거예요.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굉장히 고민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어 교육과를 가기에는 뭔가 진로가 너무 확정되는 것 같아서 좀 둘 다 연계성이 있는 국문과를 가자. 원래 국어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를 꿈꿨었죠. 기자도 꿈꾸고 선생님도 되게 하고 싶어 했었고. 기자는 왜 하고 싶으셨어요? 약간 이거 좀 누가 들으면 오글거리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단 중에서는 말과 글이 제일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아무리 사실 누군가가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언론의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을 배우고 알게 되잖아요. 그런 만큼 언론의 중요성, 그리고 언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고, 그런 좀 주체적인 역할을 기자로서 하고 싶었던 거죠. 준비한 질문은 아니지만 네. 최근에 보면은 사실 이재정 의원님도 그렇고 한겨레랑 좀 네. 트러블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기자 이름 뭐 페이스북에 찍어가지고 뭐 좌표를 찍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서로 약간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또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게 좀 여기 여의도 바닥에 기자와 네. 정치인의 네. 관계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언론을 대하는 입장 이런 이 부분이요. 정치인과 기자의 네. 관계에 대해서 또 우연히 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로. 근데 대통령님께서도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뭐 보수 언론을 사실 탓하고 원망하실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님께서는 보수 언론들이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는 부분은 그냥 우리도 더 긴장하고 더 좋은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제 같은 거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게 있었어요. 정확한 문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사실, 좀 비슷한 입장이 있어요. 언론을 통제하거나 언론이 무조건 우리 편에 좋은 기사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분명히 좋은 기사를 쓰시는 기자님들도 많으시지만 사실 어떨 때는 그 취재의 흐름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과하게 어떤 특정 이슈가 너무 계속 똑같은 논조로 나가거나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채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게 기사라는 게 어쨌든 한번 헤드라인을 보거나 기사를 한번 읽고 나면 사실 정정보도가 나와도 그 생겨버린 그 편견이 잘 깨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언론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뭐 동시에 저는 정치와 언론은 뭐 싫든 좋든 어떻게 보면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뭐 나에게 꼭 좋은 기사를 써달라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달라.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맥락을 이해해달라라고 정도의 소통을 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최고위원회 발탁되신 것을 보면서 한 10년 전쯤에 국회를 출입하셨던 선배들이 말씀하신 게 이준석 비대위원을 많이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랑 비슷한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청년 정치인들이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일지를 달고 계시지만 아직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청년 정치라는 게 말은 되게 좋고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는데 계속 겉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 정치의 본질이 도대체 사실 청년 정치라고 하면은 딱 와닿진 않거든요. 뭐가 청년 정치고 뭐가 청년 정책이지라고 하면 그거를 좀 맞아요. 네. 저는 청년 정치가 일단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딱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상태가 맞는 것 같아요. 청년 정치를 인지하는 관점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 정치는 뭐다. 예를 들어서 청년 정치는 청년 주거 문제에 관여하는 정치인이 하는 정치다. 그러니까 청년 문제를 푸는 주체로만 청년들을 규정짓는 순간 청년 정치인들을 그런 청년이라는 이름 하에 어떻게 보면 가두는 순간 청년 정치인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은 좋든 싫든 더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뭘 했냐? 라는 질문을 매 순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정치인을 청년 문제만 풀어라 라고 청년이라는 그 틀에 가둬버리면 사실 다 지나고 보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 문제는 단 하나의 단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청년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를 바꿔야 되는 일이고 이런 거대 담론들을 다뤄서 국가 정책 속에 이런 청년들의 시각을 담아내는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 떼서 청년 주거는 청년인 너네가 해. 부동산은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하면 청년 문제는 안 풀립니다. 간담회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허무하죠. 나는 청년 문제를 풀고 싶고 청년 그 이상의, 그러니까 청년이지만 그냥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청년이라는 이름하에 청년들을 가두는 순간 청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진다. 그러면 결국 평가는 청년 정치인 시켜봤더니 아무것도 못하더라라는 평가가 오는 거죠. 이런 틀을 깨려면 청년 정치가 청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전제는 일단 청년 문제는 단독의 문제가 아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우리 사회 곳곳과 연결돼 있는 거고 일자리 문제부터 뭐 다양한 뭐 정신건강 문제까지 사실은 다 뭐 보건복지 체제나 이런 여러 가지 거대 담론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이지 이게 따로 막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좀 청년 정치인들의 입지를 좁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그 지적하셨던 똑같이, 일회성 청년이 될 수 있다. 결국엔 평가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당 내든 당 밖이든. 청년들이 뭘 했냐? 당연히 뭘 못하죠. 청년 문제만 하라고 맡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네. 일자리와 주거가 가장 청년에게 시급한 문제라고 시급하죠. 하는데 네. 이제 거기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외에 이것도 청년에게 정말 시급하다라고 하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꼽자면 저는 마음 건강? 정신건강. 네, 정신 건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외면해 왔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뭐 주거가 불안정하고 이래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청년들한테 제일 큰 힘듦은 불안함이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뒤처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그 두려움. 그리고 이렇게 가다간 나만 실패자가 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아무리 힘든 시기에 있다고 해도 그게 개인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문제는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개념이다 보니까 마치 정신과는 특이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 가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잖아요. 근데 뭐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정신과는 누구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누구든지 가서 자신의 속마음이나 자신의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데 우리 사회가 너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유별난 사람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풍토가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마음이 아파도 사실 병원을 가야 되고 아니면 병원 갈 수 있는 용기가 기꺼이 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거에 있어서 많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듯이 코로나 사태로 더 절망감이 배가 된 것도 있지만 저는 단순히 이게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청년들은 아파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더 배가 된 거죠. 그래서 더 드러난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외면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지자체에서 뭐 마음건강 지킴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청년들이 용기 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뭔가 이걸 받으러 가는 순간 내가 정신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자리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혹은 인정하기도 어렵고 인정했을 때 다가올 수 있는 결과들이 무서운 거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 정책이 더 정책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장벽들이 많이 허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최고위에서 보니까 이제 그 박시고님 중심으로 청년 관련 기구를 만드시겠다고 대표님께서 그러시던데 네. 지금 뭐 구상이나 구체적인 어떤 뭐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다만 갑자기 뭐 허울만 좋은 위원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제목만 있는 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를 논의하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적으로 뭔가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은 거죠. 약간 당내 TF 그런 같은 얘기도 사실 건가요? 나왔는데 TF팀을 만드는 건 결국 최종적인 일이고 이 TF팀이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 뭐라 앞서서 논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사실 뭐 있으면 TF 만들고 뭐 할지는 TF 만들고 얘기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저도 대표님도. 그래서 저희 둘 다 뭐 팀을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거나 TF를 만드는 건 최종적인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스텝인 거죠. 지금부터는 현안 관련 질문을 쭉 드릴 텐데 네. 요즘 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나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전 시장님의 네. 그 성추행 의혹 문제나 인국공 사태 등 이후에 2030의 지지율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봤을 때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의 정책에 공감이 가지 않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불편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고 혹은 실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지율 빠졌네, 뭐 이제 돌아오지 않겠네, 뭐 이렇게 뭐랄까 2030을 뭐 배제하는 그런 태도는 당에서 전혀 없고 고민이 많아요. 저희도 고민이 많고 실망을 왜 하셨어요? 라고 다그칠 게 아니라 실망을 왜 하셨는지 차분히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청년들이 단순히 청년 정책을 많이 하는 정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청년들이 어떤 특정 정당에 표를 주거나 지지 의사를 표시할 때는 정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의 상식과 저 정당의 상식이 맞는 그 접점이 생겼을 때 지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특정한 이슈에 갇히거나 특정한 문제 해결에 몰두하기보다 좀 종합적인 관점으로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님 이 논란 진행되는 거 보면서 의원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어디서 발언을 하셔가지고 네. 적절하지 않다 그래요. 바로 사과를 하시거나 이런 모습이 한 두어 번 정도 있었잖아요. 네. 황 의원님이나 네. 뭐 우상 의원님이나 그걸 보시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사과도 논란이 됐고 또 사과를 바로 하셔서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뭔가 논란이 커지지 않게,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대처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논란이 됐던 발언들이 나왔던 순간들은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이 추미애 장관님과 관련된 추미애 장관님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은 사실관계가 많이 명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시기도 했고 또 추 장관님 본인께서도 열심히 소명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막 무차별적으로 초반에 제기됐던 의혹들은 사실관계가 많이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많이 됐는데 남은 건 그렇다면 국민들의 정서와 우리들의 정서를 맞추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이 과정은 사실 같이 갔어야 하는 과정이 맞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는 거랑 그리고 야당의 정치공세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대응하는 거랑 과한 표현을 사용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충분히 챙겨도 국민들께서는 오해를 푸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과한 발언이 나왔을 때는 그 속도가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오해를 푸는 속도가.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가장 논란이 됐건 두 가지가 네. 최근에 안중근 논평과 네. 그다음에 이제 당직 사병의 이름과 뭐 얼굴을 공개해서 공익 제보자를 공개했다라는 비판이었는데 사실 뭐 당직 사병이 공익 제보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뭐 권익위에서도 판단이 갈리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뭐 보세요? 그 당직 사병의 신상을 공개한 거는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로는 이제 그 황 의원님께서 먼저 공개하신 건 아니었고요.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실명과 특정 언론이 실명과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이미 선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셨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공개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공개하면 완전 문제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사실 공개가 됐고 그건 본인의 의사가 아무래도 반영이 됐던 거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일반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 일반인 그냥 평범한 국민을 이제 공개를 한 거고 정치인은 또 공인이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갖는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고민이 있으셨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안중근 논평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뭐 사과도 이제 나왔고 그 맞아요. 논평의 일부를 수정하시기도 했지만 좀 과한 부분이었다라고 보고요. 그거는 뭐 추미애 장관님의 의혹에서 저희에게 우호적이시든 뭐 반발심을 가지고 계시든 모두에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걸 부적절한 거를 빠르게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추미애 장관님 벗어나서 네, 그 의대생들이 사실 저희 또래인데 그죠. 국시 요 응시하는 것을 거부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요거를 좀 떨어져서 보기에는 정부에서도 요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해결을 하려는 시도가 무수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저는 배제하고 뭔가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수차례 이제 뭐 시험 일정 연기도 한번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대생들에게 이 국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의대생들이 좀 그런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냉정해져야 할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의대생이 시험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대생 파업, 뭐 특히 뭐 전공의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사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응급 의료진들까지 빠졌잖아요. 그런 선례를 사실 한번 만들면 그 다음에 의료계에서 저는 파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면 그건 민주시민에게 허용된 자유니까.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면서까지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파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파업의 명분마저도 위협받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응급의료 인력까지 빠졌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본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도 힘을 완전히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돌아서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국민이 국민의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의료진들이 돌아섰을 때 그들의 파업의 이유를 귀 기울이겠습니까? 결국에 그냥 우리를 버렸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의사들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국시를 다시 보게 하더라도 그건 국민의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이지 지금은 정치권에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뭐 협상하고 뭐 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마지막 질문인데 고대 국문과면 이제 이인영 네. 현 장관님 전 원내대표님의 후배시잖아요. 예, 그렇죠. 정치적이거나 뭐 이런 거에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 상의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왜냐면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특히 제가 임명되고 청년 대변인 되고 나서는 원내대표셨고 근데 그때는 또 막 선거법 협상이다 뭐 패스트트랙이다 엄청 바쁘셨어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 보이셨고 그냥 오며 가며 인사한 게 전부였고 후배인 걸 알지만 그렇다고 뭐 저도 뭐 딱히 챙겨달라 이런 것도 안 했고요. 그냥 항상 응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최고위원 되고 또 찾아뵈려고 했더니 통일부 장관이 되셔가지고 뵙기가 힘드네요. 네. 아니,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듣는 과목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복학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듣고 계시니까 네.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문과긴 하시지만 국문과 과목만 들을 것 같진 않고 그죠. 관심 있는 분야 다른 전공도 들으실 것 같은데 네. 뭐를 좀 관심 있게 저희 공부하고 학교가 이제 1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서 시스템이 다른 전공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돼요. 아니면 심화 전공을 하거나.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진입할 시기라 이중 전공에 진입할 시기라 법 쪽을 일단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법 과목을 한 4개 정도 듣고 좀 많이 듣죠. 4개를 듣고 국문과 전공은 1개를 듣고 외국어 교양을 하나 듣습니다. 뭐 졸업 요건 때문에 그렇게. 법학은 왜 이렇게 관심 있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법에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법원에서 4일짜리 뭐 인턴십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법원 프로그램으로. 근데 그때 좀 상당히 흥미를 많이 느꼈거든요. 뭐 법이 내가 생각하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삶에 정치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법이. 그래서 이런 국민의 삶에 이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법이 국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관심 갖고 수업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